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지고 달이 유난히 밝게 뜨는 조용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이면 억새가 춤을 추는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땅이 거칠고 돌이 많아 사람들이 살기에는 그리 넉넉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 땅을 일구며 소박하게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어귀에 자리 잡은 기와집은 유독 크고 웅장하여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은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부자의 댁이었는데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고 마당에는 기름진 소들이 한가롭게 여물을 씹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인 최부자는 재물 욕심이 많고 성격이 고약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지 못했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늘 주인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최부자 댁에는 돌석이라는 이름의 머슴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자란 고아였습니다. 돌석은 어려서부터 남의 집 밥을 얻어먹으며 눈칫밥으로 자랐으나 천성이 워낙 순박하고 우직하여 꾀를 부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30이 훌쩍 넘도록 제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집 한 칸 없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 여기며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에게 여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붉었지만 그의 눈망울만은 맑은 샘물처럼 깊고 선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돌석의 하루는 언제나 어둠이 채가시지 않은 새벽녘,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바람이 불어와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레박을 던져 물을 길어 올렸는데 삐그덕거리는 도르래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면 그제야 마을의 다른 집들도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물동이를 지게에 지고 부엌으로 나르면서도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으며 물이 찰랑거려 옷깃을 적셔도 그저 허허 웃으며 손등으로 물기를 훔칠 뿐이었습니다. 부엌에 물독을 가득 채운 뒤에는 외양간으로 가서 소들을 살폈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여물을 쇠죽솥에 끓여 소들에게 먹이는 정성이 마치 제 자식을 돌보는 어미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소들도 그런 돌석의 마음을 아는지 그가 다가오면 맑은 눈을 껌벅이며 머리를 비비적거렸습니다. 최 부자 댁에는 돌석 외에도 몇 명의 하인들이 더 있었지만 그들은 주인이 보지 않을 때는 일을 대충 하거나 몰래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쌀이빗자루로 정갈하게 쓸어 모았으며 장작을 팰 때도 나무의 결을 살려 쪼개어 아궁이에 불이 잘 붙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돌석을 보며 자네는 어차피 남의 집 일인데 뭐 그리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하는가. 대충 하고 좀 쉬게나 하고 비아냥거려도 돌석은 그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흘린 땀만큼 밥맛도 좋아지는 법이지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서 작은 보람을 찾았고 그것이 고달픈 머슴살이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실한 돌석이라도 가끔은 밀려오는 외로움을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간이 되면
마을의 집집마다 식구들이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럴 때면 돌석은 사랑채 팻마루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찬밥 덩어리를 국에 말아 먹으며 남몰래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에게도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초가집을 짓고 마음이 맞는 짝을 만나 오순도순 사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비단 옷에 고기 반찬은 아닐지라도 추운 겨울날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서로의 언손을 녹여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는 머슴 신세의 혼인은 언감생심 꿈도 꾸기 어려운 일이라 그는 씁쓸한 마음에 밤하늘의 달만 쳐다보았습니다. 주인인 최 부자는 돌석의 이런 성실함을 알면서도 칭찬은커녕 오히려 더 부려먹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돌석이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쉬는 꼴을 보지 못했고 밥을 먹을 때도 밥알을 흘리지 않나 감시하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돌석이 산에서 해온 곶감이 조금 젖어 있어 아궁이에 불이 잘 붙지 않았는데 최 부자는 그것을 빌미로 돌석을 마당에 세워두고 호통을 쳤습니다. 4살 축내며 사는 주제에 이따위로 일을 처리해 당장 다시 산에 가서 마른 장작을 구해오지 않으면 저녁밥은 없을 줄 알아라. 최 부자의 고함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울려 퍼졌지만 돌석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날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최 부자의 행태를 보며 혀를 찼지만 권세 높은 최 부자가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서 돌석을 편들어 주지는 못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들판의 곡식은 모두 거두어들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찬바람에 몸을 떨며 겨울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돌석은 겨우내 장작을 마련하기 위해 매일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내렸는데 산 중턱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쓸쓸하면서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땀을 식히며 바위에 걸터 앉아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해온 최부자 댁의 기와지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웅장한 집을 지탱하는 기둥 하나, 석가래 하나에도 자신의 땀방울이 배어있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정작 그 집안에는 자신이 맘 편히 누울 방 한 칸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시리게 했습니다. 찬바람이 옥기 사이로 파고들자 돌석은 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지게를 짊어졌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서 모은 세경 머슴이 받는 보수이라도 꼬박꼬박 받았다면 좋았으려만 최 부자는 흉년 이내 먼의 핑계를 대며 몇 년째 돌석의 세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은 여느 때처럼 소에게 여물을 주고 나서 헛간 한 구석에 마련된 자신의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지프로 대충 엮은 멍석 위로 얇은 이불 하나가 전부인 초라한 잠자리였지만 고된 노동으로 지친 몸을 눕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습니다. 흙벽 사이로 황소 바람이 들어와 코끝이 시려웠지만 돌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유독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그는 문득 돌아가신 옆집 김노인이 해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석아,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라더라. 지금은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마음을 곱게 쓰고 덕을 쌓으면 언젠가는 볕들 날이 올 게다. 그 말은 돌석이 힘들 때마다 되새기는 위로의 말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희망마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게도 정말 볕들 날이 올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은 그저 추위와 배고픔을 더하는 시련일 뿐이었습니다. 돌석은 눈 쌓인 마당을 쓸어 길을 내고 장독대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아침부터 땀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문을 조금 열고 곰방대를 물며 돌석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거기 구석에 눈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눈이 녹아 질척거리기 전에 싹 치우라니까 하며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돌석은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조용한 마을에 낯선 인기척이 느껴지자 돌석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모여 있었고 그 사이로 누군가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빗자루를 든 채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명확해졌습니다. 아이고, 이 엄동설안에 저런 꼴로 어디서 왔을꼬. 울, 젊은 처자가 안 됐구만. 몰골을 보니 며칠은 굶은 것 같아. 마을 아낙네들이 혀를 차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그곳에는 낡아빠진 무명옷 한 벌을 걸치고 집신조차 제대로 신지 못한 한 소녀가 추위에 떨며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옷은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겁에 질린 듯한 큰 눈망울만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듯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어미 잃은 산짐승 같아 보는 이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마을을 떠돌며 구걸을 하는 거지였음이 분명했습니다. 손에는 깨진 바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돌석은 자신의 처지도 남을 도울 형편은 아니었지만 당장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소녀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머니를 뒤적여 보았지만 먼지뿐이었고 줄 수 있는 것이라곤 방금까지 쥐고 있던 온기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랑방에서 나온 최 부자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대문 앞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 게야. 재수없게 시리. 최 부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고 소녀는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최 부자는 소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에잉, 웬 거짓대가 들어와서 내 집 앞을 막고 있어.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최 부자의 호통에도 소녀는 갈 곳이 없는지 발만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날이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제발 밥 한 덩이만 적선해 주십시오. 소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매몰차게 고개를 돌리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저것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지 않고 내 집 대문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라. 다른 하인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돌석이 조심스럽게 최 부자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날이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먹여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 어린 것이 이 추위에 쫓겨나면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돌석은 평소 주인에게 말대꾸 한 번 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용기를 내어 간청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소녀에 대한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돌석의 간청은 오히려 최 부자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최 부자는 얼굴을 붉히며 돌석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 놈이 언제부터 내 집 살림을 좌지우지했느냐. 내 쌀이 남아도는 줄 알아.
내 놈 밥그릇 챙기기도 바쁜 주제에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해 최 부자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눈에는 심술치듯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평소 묵묵히 일만 하는 돌석이 묘하게 거슬리던 차였고 나이가 들어가는 돌석에게 세경을 주거나 장가를 보내줘야 하는 책임감에서도 벗어나고 싶어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교활한 눈빛으로 소녀와 돌석을 번갈아 보더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그렇게 저 거지가 불쌍하다면 아주 잘 되었구나. 내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 최 부자의 표정이 갑자기 음흉하게 변하자 돌석은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주인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돌석아, 너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장가를 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동안 너를 아들처럼 여겨 혼처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하늘이 짝을 내려주신 것 같구나.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래? 설마 저거지 소녀랑 돌석이를 엮으려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부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 처자도 갈 데가 없고 너도 짝이 없으니 둘이 부부의 연을 맺으면 딱 좋지 않겠느냐. 내 너희를 위해 특별히 살 집도 마련해 줄 테니 오늘 당장 혼례를 치르거라. 그것은 말이 혼례지. 사실상 돌석을 쫓아내기 위한 끔찍한 계략이었습니다. 돌석은 너무나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가 고작 쫓겨나는 것이라니.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거지. 소녀와 강제로 묶여서 말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마님,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처자에게도 못할 짓입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단호했습니다. 시끄럽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웬 말이 그리 많으냐. 내 집에서 나가 살림을 차리는 것이 소원이라 하지 않았더냐. 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데 왜 마다해.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헛간에 있는 돌석에 짐을 싸게 하고 부엌에서 찬밥 한 덩이와 소금 종지를 챙겨주며 당장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돌석은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거역했다가는 멍석말이라도 당할 판이라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돌석은 그런 소녀를 보며 한없는 죄책감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못난 놈을 만나 저 어린 것이 무슨 고생을 할꼬. 그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주섬주섬 짐을 챙겼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옷 몇 가지와 숟가락 하나, 그리고 집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최 부자는 낄낄거리며 그들에게 마을 외딴 곳에 있는 흉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산 밑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 알지 귀신이 나온다 하여 비어둔 지 오래지만 고쳐 살면 그럭저럭 살만할 게다. 너희 신혼집으로 줄 테니 거기 가서 잘 살아보거라. 그 집은 지붕이 뚫려 하늘이 보이고 벽이 무너져 짐승들이 드나드는 폐가 중의 폐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근처에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석은 멍하니 서 있는 소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오. 내 힘이 부족하여 이런 꼴을 당하게 되었소.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일단 저 집으로라도 가서 추위를 피합시다. 소녀는 눈물 고인 눈으로 돌석을 올려다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지게에 조촐한 짐을 싣고 소녀를 앞세워 최부자 댁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부자의 비웃음 소리와 하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정든 집, 땀과 눈물이 배인 그곳을 떠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하얀 눈이 그들의 초라한 행색 위로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일손을 놓고 혀를 찾고 노인들은 곰방대를 털며 최부자의 모지름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불 한 채 선뜻 내어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제 살 길이 바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혹여나 최부자의 눈밖에 날까 두려웠던 탓이 더 컸습니다. 돌석과 소녀는 마을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소녀의 얇은 옷자락이 펄럭였고 돌석은 입고 있던 낡은 속옷을 벗어 소녀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걸치시오. 나는 일하느라 몸에 열이 많아 괜찮소. 돌석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배려의 소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타인의 온정에 소녀의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기론의 외딴 집이었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 마당을 덮었고 흙담은 반쯤 무너져 있었으며 방문은 창호지가 다 찢어져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붕은 썩은 짚이 흘러내려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회색빛 겨울 하늘이 훤히 올려다 보였습니다. 집이라기보다는 버려진 짐승의 굴에 가까운 모습의 돌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 이걸 어찌한담. 오늘 밤을 넘길 수나 있을지 모르겠구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옆에서 떨고 있는 소녀를 보자 정신을 차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이 소녀 또한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돌석은 억지로 힘을 내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게 손을 좀 봅시다. 내가 땔감을 구해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오. 돌석은 지게를 내려놓고 서둘러 주변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눈 덮인 산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죽은 소나무 가지와 마른 억새를 한 짐 가득 싣고 내려온 그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궁이는 막히지 않았는지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가 적막한 폐가에 생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방바닥에 먼지를 털어내고 가져온 지프로 뚫린 창문을 임시로 막았습니다. 비록 누추하지만 아궁이에 불을 넣었으니 곧 바닥은 따뜻해질게요. 오늘 밤은 여기서 견뎌봅시다. 그는 소녀를 아랫목에 앉히고 최 부자 집에서 쫓겨날 때 받아온 찬밥 덩어리를 꺼냈습니다.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이거라도 드시오. 소녀는 밥덩이를 받아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밥을 반으로 뚝 떼어 돌석에게 내밀었습니다. 같이 드세요. 아저씨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그 작은 손길에 돌석은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어를 하며 하루하루 연명하던 아이가 배고픔 앞에서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은 어두침침한 방 안에서 찬밥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돌석은 소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돌석이요. 댁의 이름은 무엇이요? 소녀는 조그만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꽃분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고 줄곧 혼자 지냈습니다. 꽃분이라는 이름처럼 그녀는 흙 속에 묻혀있던 작은 꽃씨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돌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낯선 곳,
낯선 사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새근거리는 꽃분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묘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나 혼자가 아니다. 어떻게든 살아봐야지. 이 사람을 굶기지는 말아야겠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최 부자가 자신을 버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건강한 몸과 성실한 마음이 있으니 어디 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라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무너진 천장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이며 그들의 초라한 신혼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눈동자처럼 맑고 영롱했습니다. 돌석은 그 별을 바라보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벽 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잠을 깬 돌석은 찌뿌둥한 몸을 일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밤새 윙윙거리던 바람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냉골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옆자리를 더듬어 보았으나 놀랍게도 꽃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덜컥 겁이 난 돌석은 혹시 그녀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도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서둘러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걱정과는 달리 마당 한 구석에서는 낯익은 그림자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널려있던 깨진 기와 조각과 잡동사니들을 한 곳으로 치우고 우물가에서 길어온 물로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꾀죄죄한 거지 행색이었던 소녀가 차가운 개울물에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니 전혀 딴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옷은 여전히 남루했지만 그녀의 야무진 손놀림과 맑은 눈빛에서는 더 이상 구걸하던 아이의 비굴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꽃분은 돌석이 나온 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치우고 나니 한결 낫지 않나요? 돌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부지런함에 감탄했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던 집이 그녀의 손길 몇 번에 제법 사람 사는 집 같은 온기를 띠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돌석은 곧장 팔을 걷어붙이고 꽃분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늦잠을 자꾸려. 힘든 일은 내게 맡기고 아가씨는 좀 쉬시오. 그는 뒷산으로 올라가 진흙과 억새를 구해와 무너진 담벼락을 메우고 구멍난 지붕을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돌석이 흙을 이겨 바르면 꽃분이 꼼꼼하게 다듬었고 돌석이 높은 곳을 손보면 꽃분이 아래에서 도구를 챙겨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두 사람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고 텅 비어있던 마당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부부가 하루 만에 도망칠 줄 알았더니 제법 살림을 차리는 모양일세. 그러게 말이야. 돌석이 솜씨야 워낙 좋으니 집골은 갖추겠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쩌나. 점심때가 되자 돌석은 어제 남은 찬밥을 끓여 죽을 만들었습니다. 반찬이라곤 소금 몇 알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꿀맛처럼 그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꽃분은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비록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 힘으로 일군 집에서 먹는 밥이라 그런지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습니다. 서방님이라는 호칭에 돌석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자네를 굶기지 않겠네. 오후에는 마을에 내려가 일감이라도 찾아봐야겠어. 돌석은 든든한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그 무게감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되어 돌석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 쫓겨난 그에게 일감을 줄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의 눈치를 보느라 돌석을 피하거나 짐짓 모른 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포기하지 않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장작 팰 일이 없습니까? 마당 쓸 일이라도 주십시오 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다행히 마을 어귀의 주막집 주모가 돌석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일감을 주었습니다. 에구, 그 착한 양반이 어쩌다 그런 꼴을 당해서 뒤뜰에 쌓인 장작 좀 패주고 물도 좀 길어다 주게. 내 품적으로 보리쌀 한 대 쳐주겠네. 돌석은 감지덕지하며 쉴 새 없이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의 도끼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최 부자 댁의 하인인 칠성이가 주막으로 들어오다 돌석을 발견하고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평소 돌석의 성실함을 시기하던 자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새장가 들고 흉가로 쫓겨난 돌석이 형님 아니시오. 거지 색시랑사니 살만하오 귀신 나오는 집에서 첫날 밤은 무사히 치렀나 몰라. 칠성의 빈정거림에 주막에 있던 손님들이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돌석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누르며 묵묵히 도끼질만 계속했습니다. 대꾸해봐야 소란만 커질 뿐이고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아내에게 가져다 줄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돌석이 반응이 없자 재미가 없는지 침을 갬뱉으며 주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해질 무렵 돌석은 보리쌀 한 대와 주모가 덤으로 준시래기 한 단을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꽃분이 산에서 마른 솔갈비를 긁어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 아랫목은 제법 따뜻해졌고 찢어진 창호지 문에는 종이 대신 멍석 조각이 덧대어져 바람을 막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돌석이 가져온 보리쌀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나, 이렇게 귀한 것을 구해오시다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저녁은 따뜻한 시래기죽을 끓여드릴게요. 그녀의 알뜰살뜰한 모습에 돌석은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두 사람은 호롱불 하나 없는 어두운 방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꽃분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역병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떠돌게 되었다는 그녀의 사연은 돌석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천한 저를 만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호강시켜 드리리다. 돌석의 말에 꽃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마음이 부자인 분입니다. 남들이 버린 저를 거두어 주셨고 성실하게 사시니 언젠가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도 비록 낡았지만 어쩐지 좋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꽃분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돌석네 부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터가 워낙 흉해서 들어가는 족족 죽어나가거나 도망쳤다던데 저 부부는 멀쩡하네. 오히려 돌석이 얼굴이 전보다 훤해졌어. 그거지 색시가 보통 내기가 아닌가 봐. 이런 소문은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최 부자는 돌석이 비참하게 살다가 빌어먹으러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명령했습니다. 내일부터 저놈이 마을에서 일감을 구하지 못하게 해라. 누구든 돌석에게 일을 주는 놈은 내 소작을 떼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으란 말이야. 최 부자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돌석은 점점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돌석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을 어귀의 고목나무 아래 앉아있던 쌈지 할머니가 그를 불렀습니다. 쌈지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노인이었지만 괴팍한 성격 탓에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보게 돌석이 잠시 이리 와보게. 돌석이 다가가 인사를 올리자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그 흉가에서 지내는 게지 그 집이 왜 비어 있었는지 아는가. 돌석이 고개를 젓자 할머니는 집집서를 찾습니다. 원래 그 터는 기운이 너무 세서 보통 사람은 감당을 못해. 하지만 주인을 잘 만나면 천하의 명당이 될 수도 있지. 자네 색시 눈빛을 보니 예사롭지 않더구먼. 부디 색시 말을 잘 듣게나.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돌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운이 세다니요. 할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히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 최 부자가 자네를 주시하고 있으니 처신을 똑바로 하게. 그리고 집 마당에 있는 늙은 대추나무를 조심해. 그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는 지팡이를 짚으며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돌석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대추나무라니. 마당 한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죽은 그 나무를 말하는 것일까.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꽃부는 마당 한구석에서 무언가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쌈지 할머니가 말했던 그 죽은 대추나무였습니다. 돌석은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부인,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소? 꽃부는 돌석을 돌아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방님, 이상하게 이 나무 주변만 눈이 쌓이지 않고 흙이 따뜻합니다. 죽은 나무인데 뿌리 쪽에서 훈기가 느껴져요. 돌석은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마을 어른들이 그러는데 이 집터가 기운이 세다 합디다. 괜히 부정탈라. 얼른 방으로 들어갑시다. 돌석은 애써 꽃분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대추나무 아래의 검붉은 흙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산골의 겨울바람은 더욱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대고 밖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석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최 부자의 방해로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떨어져 가는데 집터에 대한 불길한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심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꽃분도 잠이 오지 않는지 조용히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꽃분의 차분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돌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최 부자가 마을 사람들을 협박해 일감을 끊어버렸소. 내 무능함 때문에 자네를 또 굶기게 생겼구려. 꽃분은 몸을 일으켜 앉더니 돌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서방님,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 부자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하늘까지 막을 수는 없지요. 그리고 저는 이 집이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저와 함께 하실 일이 있습니다.
돌석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꽃분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마당의 대추나무 말입니다. 오늘 밤 꿈에 누군가 나타나 그 나무 아래를 파보라 하더군요. 개꿈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다릅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돌석은 황당했습니다. 쌈지 할머니가 조심하라고 했던 그 나무를 파보라니. 혹시 귀신이 씌인 것은 아닐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부인, 그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소. 옛말에 긁어부스럼이라는 말도 있지 않소. 하지만 꽃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서방님이 저를 믿고 거두어 주셨듯이 이번에는 저를 믿고 따라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꽃분의 눈동자는 신비로운 힘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거역할 수 없는 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꽃분은 돌석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야 해요. 돌석은 졸린 눈을 비비며 오니와 삽을 챙겨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살을 앨듯 차가웠지만 꽃분의 재촉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의 대추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은 죽은 나무는 새벽 안개 속에서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기를 파란 말이오. 돌석이 재차 묻자 꽃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곳입니다. 뿌리 사이를 조심스럽게 파내려 가세요. 돌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 채미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퍽 얼어붙은 땅을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땅은 돌처럼 단단했지만 돌석은 온 힘을 다해 구미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흙더미가 파헤쳐질 때마다 돌석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꽃분은 옆에서 흙을 퍼내며 숨을 죽이고 구덩이 속을 주시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내니 끝에 틱 하는 낯선 소리가 걸렸습니다. 돌이나 나무 뿌리에 부딪히는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딱딱하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돌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구덩이 속으로 쏠렸습니다. 잠깐만요. 서방님. 꽃분이 다급하게 돌석을 제지하고 구덩이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흙 속에 파묻혀 있던 둥그스름한 물체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투박한 질그릇 항아리의 뚜껑이었습니다. 돌석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엇이오? 왜 땅속에 항아리가? 꽃분은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주변의 흙을 더 파냈습니다. 제법 큰 항아리가 땅속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돌석은 서둘러 그 일을 놓고 손으로 흙을 파냈습니다. 마침내 항아리의 전체 모습이 드러났고 두 사람은 힘을 합쳐 무거운 항아리를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항아리는 흙투성이었지만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무언가가 두 사람의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썩은 흙이나 구렁이가 아니라 눈부시게 빛나는 금덩이와 은가락지, 그리고 각종 보석들이었습니다. 돌석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이오. 꿈인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꽃분 역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이것 보세요. 하늘이 착한 서방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석은 불현듯 쌈지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최 부자가 자네를 주시하고 있으니 만약 이 사실이 최 부자의 귀에 들어간다면 욕심 많은 최 부자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돌석의 얼굴에 다시 근심이 서렸습니다. 부인, 이걸 어찌 한담. 남들이 알면 큰일 날 것이오. 특히 최 부자가 알면 당장 달려와 빼앗으려 들 텐데. 꽃분은 재빨리 항아리 뚜껑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숨겨야 합니다.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새어나가는 법. 우리는 이제 닥쳐올 폭풍에 대비해야 해요. 꽃분의 눈은 보물을 찾은 기쁨보다 앞으로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장수의 눈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석과 꽃분은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방 안으로 옮겨놓고도 한동안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이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행운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먼저 드리웠기 때문입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조차 마치 누군가가 이 비밀을 엿듣고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습니다. 꽃분은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항아리를 안방의 장판 및 구들장이 꺼진 깊숙한 곳에 숨기고는 그 위를 낡은 멍석으로 겹겹이 덮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침착하게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서방님,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는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가난하고 배고픈 척해야 해요. 돌석은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순박한 사람이었기에 엄청난 비밀을 품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억지로 표정을 굳히고 지게를 짊어진 채 평소처럼 나무를 하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알겠소. 부인, 내 평소처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리다. 누가 묻거든 그저 땔감이 떨어져서 간다고 하겠소. 대문을 나서는 돌석의 등 뒤로 꽃분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무거운 구름이 마을을 짓누르고 있어 다가올 앞날의 불길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돌석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애썼지만 왠지 모르게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만 같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을 이웃들도 오늘따라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조차 자신을 추궁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막 앞을 지나갈 때 어제 자신을 비웃었던 칠성이와 마주쳤습니다. 칠성이는 돌석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묘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이, 돌석 형님, 얼굴색이 어째 훤하오. 굶어 죽을 줄 알았더니 어디서 꽁보리밥이라도 배불리 얻어먹은 모양이네. 돌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짐짓 어깨를 움츠리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배가 고파서 물배만 채우고 나오는 길일세. 자네는 주인 잘 만나서 얼굴이 반질반질하구먼. 돌석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지만 칠성이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그의 뒤통수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칠성이는 아침 일찍 산에 오르려다 돌석내 집담장 너머로 두 사람이 무언가를 낑낑대며 옮기는 모습을 얼핏 보았던 것입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무엇인지는 보지 못했지만 거짓골을 한 부부가 새벽부터 부산을 떠는 모습이 영 수상쩍었습니다. 게다가 죽을 상을 하고 있어야 할 돌석의 눈빛에서 묘한 생기가 도는 것을 포착한 칠성이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무언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곰방대를 입에 물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저 흉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틀림없어. 내 기필코 저놈의 비밀을 캐내서 날있게 고해 바치고 점수를 따야겠다. 한편 집을 지키던 꽃부는 마당에 남은 흔적을 지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항아리를 파낸 구덩이를 다시 흙으로 메우고 그 위에 낙엽과 지푸라기를 덮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추나무 아래의 흙이 유독 검고 부드러워 보이지 않도록 마른 먼지를 뿌려 색을 맞추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일을 마치고 부엌으로 들어가 솥에 물을 끓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돌석은 착하기만 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중심을 잡고 이 집과 남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돌석이 주워온 깨진 거울 조각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거리로 나앉지는 않으리라. 이 집은 이제 우리의 성이다. 오후가 되자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돌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산에서 내려오던 나무꾼이 돌석네 집 근처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았다는 헛소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니까 그 귀신 나오는 집마당에서 번개도 안 쳤는데 번쩍하고 서광이 비치더라고.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돌석이 놈. 오늘따라 때깔이 다르더구먼. 혹시 도깨비 방망이라도 주운 거 아냐? 에이. 설마 그 지질이 궁상 맞은 팔자에 무슨 복이 있겠어. 아마 헛것을 받겠지. 하지만 사람들의 호기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급기야는 돌석이 조상님 꿈을 꾸고 산삼을 캤다는 둥, 도둑이 숨겨놓은 작물을 찾았다는 둥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사랑방 아랫목에 누워 낮잠을 즐기던 최 부자는 칠성이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돌석이 놈이 보물을 주웠다고 그게 정말이냐. 칠성이는 과장된 몸짓으로 호들갑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날이 마을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제가 아침에 보니 돌석이 놈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 흉가터에서 뭔가 나온 게 틀림없습니다요. 최 부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미신을 맹신하는 편이었는데 흉가라고 버려두었던 그 집터가 사실은 명당이었다는 풍수쟁이의 옛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괘씸한 놈 내 집에서 쫓겨날 때 빈털터리로 나간 놈이 감히 내 땅에서 횡재를 해 그건 원래 내 것이다. 최 부자는 당장이라도 돌석의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체면 때문에 억지로 참으며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가만, 내가 그 집을 돌석이에게 주었더냐? 아니지. 아니야. 잠시 살라고 빌려준 것이지 문서를 써준 적은 없어. 그러니 그 집에서 나온 물건은 당연히 땅 주인인 내 것이야. 최 부자는 억지 논리를 스스로에게 주입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칠성이를 불러 은밀하게 지시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몰래 가서 동태를 살피고 오너라. 만약 정말로 금덩이 같은 것이 보이면 즉시 내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는 돌석이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려라. 그래야 나중에 내가 물건을 뺏어도 뒷말이 없을 게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돌석은 지게를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아침보다 훨씬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문을 걸어 잠그고 꽃분에게 낮 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 큰일 났소.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의심하고 있소. 최 부자가 칠성이를 시켜 이것저것 캐묻고 다니는 모양이오. 아무래도 눈치를 챈 것 같소. 꽃분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소문이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 부자가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돌석이 처음 이 집으로 들어올 때 관아에 신고하기 위해 적어두었던 거주 확인서였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잘 보세요. 비록 집문서는 없지만 우리는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관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최 부자가 우리에게 이 집을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쫓아내듯 보냈지만 공개적으로 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큰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꽃분의 논리정연한 말에 돌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그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렸지. 자기가 인심 써서 집을 주는 거라고. 꽃분은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최 부자는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억지로 뺏으려 들면 우리는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해요. 그러니 내일 아침 서방님은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떡이라도 조금 돌리세요. 떡은 제가 밤새 만들겠습니다. 그날 밤 돌석네 집 부엌에서는 밤새도록 절구 꿩는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꽃분은 숨겨둔 보물 중 작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 장에 가서 쌀과 팥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시루떡을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묵묵히 떡매를 쳤습니다. 이 떡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일종의 뇌물이자 정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힘으로 누르려 한다면 그들은 마을의 여론을 방패막이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칠성이가 담벼락에 붙어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떡치는 소리에 가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듣지 못하고 맛있는 냄새에 침만 삼키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은 갓 쪄낸 떡을 광주리에 담아 마을 회관과 노인정을 돌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장가를 가고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변변찮지만 떡 좀 드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갑작스러운 돌석의 방문과 따뜻한 떡의 마을, 노인들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돌석이가 이제야 철이 들었구만. 색시를 잘 얻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인색한 최 부자에게서는 10년이 가도 얻어먹기 힘든 귀한 떡을 돌석에게서 받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급격하게 돌석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떡을 돌리면서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 어른께서 주신 집 덕분에 이렇게 살림을 꾸렸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벼룩의 간을 내먹을 영감이지만 이번엔 웬일로 인심을 썼다니까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최 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신의 허락도 없이 떡을 돌리며 집주인 행세를 하는 돌석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석이 자신을 칭송하고 다닌다는 말에 이제 와서 그 집은 내 것이니 나가라고 말하기가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이 되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는 참다 못해 하인들을 모두 집합시켰습니다. 안 되겠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오늘 밤 당장 그 집을 덮친다. 몽둥이를 챙겨라. 최 부자는 이 판사판으로 힘을 써서라도 보물을 뺏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황금이 그를 이성을 잃은 짐승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돌석네 집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까마귀 떼가 지붕 위를 빙빙 돌며 불길하게 울어댔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창호지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꽃부는 미리 준비해둔 횃불을 마당 곳곳에 꽂아두고 대문 앞을 깨끗이 치워두었습니다. 그녀는 돌석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 손님이 올 것입니다. 아주 거칠고 예의 없는 손님들이지요. 하지만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니 당당해야 합니다. 그들이 들어오려 하면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마당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요. 돌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몽둥이 대신 빗자루를 손에 쥐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청소를 하듯 그들을 맞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각. 멀리서 횃불의 행렬이 산길을 따라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10여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선두에는 가마를 탄 최부자가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고 거친 발소리와 고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돌서가 당장 문을 열어라. 내 놈이 주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최부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돌석은 대문 뒤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꽃분의 눈빛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일생일대의 대결이었습니다. 주인 어른, 밤이 늦었습니다.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돌석이 대문 너머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최부자는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내 땅에서 금항아리를 파냈다는 소문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그것은 내 땅에서 나온 것이니 마땅히 내 것이다. 당장 내놓지 않으면 내 놈들의 뼈를 추려주마. 최부자의 적나라한 탐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석은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어르신, 이 집은 어르신께서 제게 살라고 주신 집입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주신 물건에서 무엇이 나오든 그것은 받은 사람의 몫이 아닙니까? 돌석의 논리적인 반박에 최 부자는 더욱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여봐라.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샅샅이 뒤져라. 하인들이 대문을 부수려고 달려들자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아래쪽에서 또 다른 횃불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의 고함 소리와 최부자의 난동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분이 미리 예상했던 대로 소라는 마을 전체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쌈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선두에 서서 올라오고 있었고 그 뒤로 건장한 청년들과 아낙네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최부자는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미 뽑은 칼을 도로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돌석은 숨겨둔 보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걸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진 대문 짝이 바닥에 나뒹굴고 10여 개의 횃불이 좁은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는 가운데 돌석의 집 앞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부자가 데려온 험상륜진 하인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돌석을 에워싸자 뒤따라 올라온 마을 사람들이 그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며 긴박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힘없는 소작농들이었지만 그동안 쌓인 최 부자에 대한 불만과 돌석이 건넨 따뜻한 떡에 담긴 정 때문에 쉽사리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메아리쳐 울렸고 놀란 산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돌석은 빗자루를 꽉 쥐고 마당 한가운데 버티고 섰지만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최 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최 부자는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기괴하게 보였고 번들거리는 눈빛은 오직 돌석의 등 뒤에 있는 방문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고 길을 막다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방에 숨겨둔 내 금덩이를 찾아가야겠다. 최 부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하인들이 위협적으로 몽둥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쿵쿵 땅을 울리는 소리에 마을 아낙네들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외쳤습니다. 어르신,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흉가에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복이 굴러들어오니 그것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이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돌석의 당당한 호통에 최 부자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돌이 가난한 놈이 도리를 따져 이 땅 문서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 이 땅에 있는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도 다 내 것이다. 하물며 땅속에서 나온 금은보화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최 부자의 억지 논리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 욕심쟁이 영감탱이 좀 보게. 벼룩의 간을 내먹지.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사람들의 비난이 빗발쳤지만 최 부자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는 법과 힘이 자신의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에 저 무식한 농사꾼들의 아우성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하인들에게 돌석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지팡이 짚는 소리가 탁, 탁 하고 울리며 사람들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쌈지 할머니가 굽은 허리를 펴고 최 부자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횃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복의 최서방, 자네 아비가 자네를 그리 가르치던가. 할머니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최 부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쌈지 할머니는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최 부자의 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었던 어른이었기에 아무리 천하의 최 부자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최 부자의 발치를 가리키며 꾸짖었습니다. 자네가 이 아이들을 이 흉가로 내쫓을 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뭐라 했는가? 살림을 내어준다고 큰 소리 치지 않았는가?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야. 최 부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 할멈, 그건 그냥 빈말이었지요. 그리고 집을 빌려준 것이지 땅속에 물건까지 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짜리인데. 최 부자가 말끝을 흐리며 억울해하자 쌈지 할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회쌤, 재물에 눈이 멀어 체면도 팽개쳤구먼. 자네가 그리 탐을 내니 어디 그 물건이 자네 것인지 하늘에 한번 물어보세. 할머니가 묘한 말을 던지자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꽃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 집을 지키는 신령처럼 신비롭고 위엄있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꽃분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돌석의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최 부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항아리를 찾으시는 것입니까? 꽃분이 항아리 뚜껑을 살짝 열어 보이자 그 안에서 황금빛 광채가 흘러나와 어두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최 부자는 눈이 뒤집혀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오냐? 바로 그것이다. 이리 내놓아라. 최 부자가 손을 뻗자 꽃분은 순순히 항아리를 내미는 척하다가 다시 품으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르신께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꽃분은 마을 사람들과 최 부자를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꿈에 이 집터의 주인이었던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시며 자신의 전 재산을 이 항아리에 담아 묻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오직 마음이 가난하고 선한 자만이 이 재물을 쓸 수 있으며 탐욕스러운 자가 손을 대면 이 집안의 서린 원한과 저주가 그대에게 옮겨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꽃분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고 밤바람이 때마침 사운하고 불어와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으스스한 분위기에 마을 사람들은 몸을 떨었고 미신을 맹신하는 최 부자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꽃분은 한 발 더 나아가 헛기를 박았습니다. 어르신, 이 집이 왜 수십 년간 흉가로 버려져 있었겠습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병을 얻거나 화를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부부는 가진 것이 없어 귀신이라도 붙들고 살아야 했기에 터의 기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자이신 어르신께서 굳이 이 흉한 기운이 서린 재물을 가져가시겠다면 막지 않겠습니다. 자, 받으십시오. 꽃분은 항아리를 최 부자의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받자니 손이 데일 것 같고 안 받자니 아까운 딜레마였습니다. 최 부자의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금은 탐났지만 그와 함께 따라올지도 모를 저주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최 부자의 선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쌈지 할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허허, 맞는 말일세. 옛날에 이 집 주인이 객사하고 나서부터 밤마다 곡소리가 들린다고 했지. 돌석이야, 워낙 착하니 조상신이 보살폈겠지만 욕심 많은 사람이 건드리면 사단이 나도 크게 날게야. 할머니의 맞장구는 최 부자의 공포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 부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인들도 귀신 이야기에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뺏어간다면 재물은 얻을지 몰라도 마을에서의 평판은 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혹시 모를 재앙까지 떠안게 될 판이었습니다. 최 부자의 머릿속에서 치열한 계산이 오갔습니다. 금을 가져가서 혹시라도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게다가 이 많은 눈들이 보고 있는데 강도로 몰리기라도 하면 관아에 잡혀갈 수도 있다. 결국 공포와 체면치레가 탐욕을 눌렀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에잉, 에르, 내가 언제 그걸 뺏는다고 했느냐. 그저 내 땅에서 나온 것이니 확인이나 해보려고 온 것이다. 그는 표정을 싹 바꾸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듣자 하니 그 돈에 흉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데 나는 이미 재물이 넘쳐나니 굳이 그런 부정타는 물건은 필요 없다. 너희같이 없는 것들이나 목숨 걸고 써보거라. 최 부자는 하인들에게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철수해라. 재수옴 붙을라. 어서 내려가자. 그는 도망치듯 가마에 올라타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횃불의 행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자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돌석이가 이겼다. 최 부자가 도망갔어.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평생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최 부자가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조용히 돌석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이제 이 집은 온전히 우리의 것입니다. 돌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감격해했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부인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뺏기고 쫓겨났을 것이오. 꽃분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꼼짝없이 당했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자네들이 돌린 떡을 먹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우리도 최부자 콧대 꺾이는 꼴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네. 긴장이 풀리자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오늘 밤은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대접이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부인, 항아리에서 은가락지 하나 꺼내오시오. 내 당장 주막에 가서 술과 고기를 다 사오리다. 돌석의 호탕한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옳지, 오늘 밤은 잔치다. 꽃분도 환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솥단지를 걸고 남은 쌀을 모두 털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김치를 꺼내오고 나물을 무치며 잔치 준비를 거들었습니다. 잠시 후 주막에서 술통과 돼지머리, 떡을 잔뜩 사온 돌석이 도착하자 마당에서는 즉석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횃불 대신 마당 한가운데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은 멍석을 깔고 둘러앉았습니다. 막걸리 잔이 돌고 웃음소리가 피어오르자 흉가라 불리던 그 집은 어느새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활기찬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쌈지 할머니도 상석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껄껄 웃었습니다. 내 평생 최부자가 저리 혼쭐 나는 꼴은 처음 보는구먼. 오늘 술맛이 꿀맛이야. 칠성이도 슬그머니 끼어들어 눈치를 보다가 돌석이 건네는 술잔을 받고는 멋쩍게 사과했습니다. 형님, 내 좁쌀만 한 소견으로 형님을 괴롭혔소. 용서해 주시오. 돌석은 칠성이의 등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잔치의 열기는 더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장구 대신 물동이를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고 돌석과 꽃분은 그들 사이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최 부자가 남기고 간 부서진 대문짝은 어느새 누군가의 엉덩이 깔개가 되어 있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던 흉가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혔습니다. 이제 이곳은 복덩이 돌석네 집이었습니다. 꽃분은 시끌벅적한 사람들 틈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도 이 풍경을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잘 먹고 가네. 앞으로도 잘 살게나. 사람들의 덕담이 훈훈하게 남았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모닥불의 잔해만이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돌석과 꽃분은 나란히 툇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돌석이 꽃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진짜 마을의 일원이 된 것 같소. 꽃분은 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맞아요.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제 최부자도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주위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어제와 같은 적막함은 아니었습니다. 산짐승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무섭게 들리지 않았고 바람 소리조차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든든하게 그들을 감싸고 있었고 장판 밑의 항아리는 그들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진정으로 얻은 것은 항아리 속의 금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정과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였습니다. 돌석은 아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대문부터 다시 달아야겠소. 이번에는 누구든 마음 편히 들어올 수 있는 아주 크고 튼튼한 대문으로 말이오. 꽃분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뜻한 평화가 깃든 밤이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다시 평온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밤에 마을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모닥불의 열기로 달아올랐던 마당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스산하고 차가운 적막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대지처럼 평화롭고 안온한 기운이었습니다. 돌석은 일찌감치 일어나 마당에 흩어진 잔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술병 조각을 줍고 타다 남은 장작을 정리하는 그의 손길은 여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밤새 찬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뜨거운 정과 승리의 기억이 난로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꽃분 역시 부지런히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부엌문을 뚫고 들어오는 햇살 아래서 그녀는 쌀을 씻고 국을 끓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지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내 집에서의 아침밥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솥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구수한 밥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묵은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밀어내고 이 집이 이제 사람의 온기로 가득 찬 생명의 공간임을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은 부엌 쪽을 바라보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지 소녀라고 손가락질 받던 아내가 이제는 이 집의 어엿한 안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돌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에게도 큰 재물이 생겼으니 읍내로 나가 기와 집을 짓고 편히 사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꽃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이 집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 고마운 터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준 마을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남아야 합니다. 돌석은 아내의 깊은 속내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100번 옳소. 내 잠시 헛된 생각을 했구려. 그렇다면 이 집을 튼튼하게 고쳐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삽시다. 그날부터 돌석네 집은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돌석은 읍내에서 솜씨 좋은 목수들을 부르는 대신 마을에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맡기고 넉넉한 품심을 주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지붕을 좀 엮어주게. 박서방, 자네는 담벼락을 새로 쌓아주게나. 겨울 농한기에 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달려와 내 집일처럼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썩은 석가래를 걷어내고 새 소나무를 깎아 기둥을 세우는 뚝딱거리는 소리가 온 산골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하면서도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고
돌석 내 마당은 매일 잔칫집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대문이었습니다. 최 부자에 의해 부서졌던 낡은 살인문 대신 튼튼한 참나무로 만든 크고 넓은 대문이 세워졌습니다. 돌석은 대문을 달면서 목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문은 빗장을 너무 단단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누구든 배고프거나 쉬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말이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돌석의 넉넉한 인심을 칭송했습니다. 지붕에는 황금빛 새 짚을 두툼하게 엮어 올렸고 구멍 숭숭 뚫렸던 벽은 황토를 발라 매끈하게 단장했습니다. 창호지도 최고급 한지로 새로 바르니 방 안은 대나처럼 환해졌고 외풍 하나 없이 아늑해졌습니다. 집수리가 끝나갈 무렵 돌석은 최 부자를 찾아가 그동안 밀린 소장료라며 쌀 2가마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빚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갚아주었습니다. 굳이 생색내지 않고 지나가다 생겨서 주는 걸세하며 툭 던져주는 도움에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돌석은 부자가 되었지만 거드름을 피우거나 비단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명옷을 입고 지게를 지며 밭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는 남의 밭이 아니라 제 돈으로 산 문전 옥답을 일군다는 것과 그의 얼굴에 여유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반면 최 부자의 집은 날이 갈수록 조용해졌습니다. 돌석이 부자가 된 후 마을 인심을 얻자 사람들은 더 이상 최 부자에게 굽실거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작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도 돌석이네. 논에 가서 일하면 되지 하며 콧방귀를 뀌니 최 부자의 위세는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부자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세상이 말세야. 머슴 놈이 상전이 되다니 하며 투덜거렸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돌석 내 집의 웃음소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성은 사람들의 외면 속에 서서히 고립되어 갔고 덕으로 쌓은 돌석의 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골짜기 얼음이 녹아 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고 돌석 내 집마당에도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바싹 말라 죽은 줄만 알았던 대추나무에서 연두색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꽃분이 금 항아리를 발견했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움트던 싹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더니 어느새 가지마다 싱그러운 잎사귀가 무성해졌습니다. 이를 본 쌈지 할머니는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허, 죽은 나무가 살아나다니 이 집터의 나쁜 기운이 다 물러가고 이제야 진짜 생기가 도는구나. 돌석이 내외의 착한 마음이 하늘에 닿은 게야. 봄이 깊어가자 대추나무에는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벌과 나비가 날아들었습니다. 꽃분은 마당 한쪽에 텃밭을 일구어 상추며 고추, 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식물들은 쑥쑥 자라났습니다. 꽃분은 수확한 채소를 바구니에 담아 이웃집 담장 너머로 건네주며 정을 나누었습니다. 세댁, 이거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웃집 안악이 물으면 꽃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눠 먹어야 더 맛있는 법이지요. 맛있게 드세요. 그녀의 지혜롭고 알뜰한 살림 솜씨 덕분에 돌석 내 곳간은 비를 날이 없었고 집안은 언제나 윤기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석은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햇마루에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고 밥 짓는 연기가 마을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돌석은 문득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제 이 손은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비굴하게 비비는 손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당당한 가장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흙냄새와 풀냄새를 음미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눈칫밥을 먹던 그가 이제는 내 집 깻마루에 앉아 이토록 편안하게 저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 벅차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꽃분이 작은 소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반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딴 싱싱한 풋고추와 쌈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서방님, 시장하시지요. 어서 드세요. 꽃분이 밥공기 뚜껑을 열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돌석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시 꽃분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흑투성이 거지 소녀였던 그녀가 이제는 고운 한복을 입고 자신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 빛나는 보물은 바로 그녀였습니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가 자네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찌 살고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소. 돌석의 진심 어린 고백의 꽃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제가 서방님을 만나 사람답게 살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서로에게 복덩이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으며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알이 입안에서 달게 씹혔고 구수한 된장찌개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온몸을 녹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반찬이 되어 밥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은 행복이 가득 찬 저녁 식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누워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달이 중천에 떠올라 은은한 달빛을 뿌리고 있었고 수만 개의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살랑거리며 대추나무 잎사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돌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우리 앞으로도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처럼만 삽시다. 남들 돕고 우리 식구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게 천국 아니겠소. 꽃분은 돌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네, 서방님, 천년 만년,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오순도순 살아요. 세월은 흘러 돌석과 꽃분은 늙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자식들과 손자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의 대추나무는 아름드리 거목이 되어온 가족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돌석 어르신을 찾아와 지혜를 구했고 돌석은 넉넉한 웃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최 부자는 쓸쓸히 세상을 떠났지만 돌석의 이름은 복을 짓는 부자로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착하게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믿음과 따뜻한 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오래된 대추나무가 서 있는 기와집 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대추나무 가지가 흔들리며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소리를 낸다고 하지요. 욕심 없는 마음이 불러온 기적과 서로를 아끼고 보듬었던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도 돌석이네 집에 그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고 돌석과 꽃분이 누웠던 그 평화로운 달빛 아래처럼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 보따리를 묶을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불 포근하게 덮으시고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